안녕하세요. 저는 수리 능력을 가르치는 임준홍이고요. 오늘은 IBK 기업은행 빈출 유형 수리 능력에서 탑10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되게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로서 바로 문제 보시죠. 풀어보셨겠죠? 풀어오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풀이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 답도 나와 있을 테니까 채점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읽어보죠. 중간에 큰 의미 없는 내용은 제끼고요. 이제 올바른 것을 찾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용어 정리 부분이에요. 용어 정리라고도 하고요. 지표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주어진 표나 그래프나 자료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된 요소들, 그것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요. 근데 차근차근 보시면서 어떻게 제 사고의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중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해는 2015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0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0에서 14세 인구나 65세 이상 인구가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하면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근데 보면은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0에서 14세 인구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 노년 65세 이상 인구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0에서 14세 인구 분의 65세 이상 인구인데 그것은 노령화 지수는 0에서 14세 인구가 들어있는 유소년 부양비 분의 65세 이상 인구가 들어있는 노년 부양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교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노령화 지수를 매번 계산을 해서 딱딱딱 다 구해보는 거야. 이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변화만 적당히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15년이 이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지 묻고 있으니까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 이렇게 유소년 부양비가 분모에 노년 부양비가 분자에 올려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자, 가장 높은 애를 묻고 있는데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낮아요. 분모가 제일 작네요. 그럼 제일 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마침 분자도 제일 크네요. 분모가 제일 작고 분자가 제일 큰 때가 둘 다 2015년이니까 이걸 보는 순간 2015년이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겠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올바른 것, 답은 1번이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지표를 사용해서 지표들 간의 연산으로 새로운 지표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공부하는 중이니까 2, 3, 4번 문제도 나머지 선택지들도 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부양비는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2번 선택지인데 부양비가 뭔데요? 나와 있죠. 유소년과 노년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진짜 계산 다 해보는 거예요. 덧셈 4번 해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두 숫자를 더한 게 부양비니까 두 숫자의 변화의 합이 부양비 변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013에서 14로 갈 때 얼마 늘었어요? 1.7 플러스 1.7만큼이 됐습니다. 근데 노년 부양비는 어때요? 마이너스 0.6만큼으로 변했죠. 그럼 부양비는 어땠을까요? 변화의 합, 다시 말해서 플러스 1.1만큼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증가하긴 했네요. 지속적으로 이런 키워드 주의하셔야 돼요. 지속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한 번도 빠짐없이라는 뜻이야. 한 번도 빠짐없이. 딱딱딱 우리 3번 더 해봐야 돼요. 자, 24.9에서 21.7 엄청 많이 감소했네요. 더 거의 3점 얼마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3점 정확히 말씀드리면 2만큼 감소를 했다. 근데 어때요? 증가하긴 했지만 1.1 정도 증가했네요. 감소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2014에서 15로 갈 때 부양비는 어땠다? 감소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게 되겠죠. 2번은 틀린 말입니다. 지속적이 아니에요. 대체로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일단 발례가 한 번만 발견돼도
지속적으로 라는 말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틀린 거 알았고요. 자, 다음 3번도 보실까요? 2013년부터 16년까지 15에서 64세 인구는 매년 0에서 14세 인구의 4배 미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0에서 14세 인구와 15에서 64세 인구를 무엇이 엮어주는지 봐야 되는데 뭐가 엮어주겠어요? 지표가 엮어주겠죠. 지표에서 보시면 0에서 14세 인구와 15에서 64세 인구의 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4배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15에서 64세 인구가 분모가 분자의 4배가 된다는 거는 어때요? 4분의 1과 관련이 있겠죠. 4분의 1이 몇 %인데요? 25%입니다. 그러면은 15에서 64세 인구와 그 다음 0에서 14세 인구의 비가 만약에 딱 4분의 1이 될 때 그게 바로 4배인 상황인데 그럼 4배보다 미만이 되고 싶어요. 분모가 분자의 4배보다 작고 싶어요. 그 말은 분자를 이제 4보다 좀 작은 수가 되게 만들었으면 그 숫자는 어때요? 4분의 1보다 큰 수가 되겠어요? 작은 수가 되겠어요? 더 큰 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유소년 부양비가 25%보다 큰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3번 선택지는 유소년 부양비가 25% 이상일 때가 25% 초과일 때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됐고요.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2016년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보다 적다. 자, 우리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비교하는 걸로 우리가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를 관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2016년 봤더니 마지막 줄이죠. 어때요?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더 크죠? 더 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더 크다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아요. 4번도 틀렸네요. 자, 5번도 보겠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전년 대비 증감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동일한 경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한쪽이 증가하면 나머지도 증가해요. 한쪽이 감소하면 나머지도 감소해요. 이런 경우에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2013에서 14로 갈 때 우리 아까 좀 확인한 게 있죠? 13에서 14로 갈 때 플러스 1.7 마이너스 0.6이니까 결국 플러스 1.1만큼이 됐고요. 마이너스 3.2가 됐고 플러스 1.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2.1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부양비는 증가 후 감소했습니다. 노년 부양비는 어때요? 감소 후 증가했네요. 증감이 어때?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딱 두 개만 봐도 둘 다 반대예요. 망했어요. 동일한 경향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는 것을 명백히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사고를 교정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에는 이렇게 열심히 잘 따져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칠 때는 뭐든지 답이 딱 보이는 순간 문제풀이는 끝난 거죠. 우리는 1번을 푸는 순간 문제풀이가 사실상은 끝난 거고 추가는 복습한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혹시 뭐 본인의 풀이와 비교해서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사고의 교정이 있을 곳이 있으면 교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표는 2017년 대학 학과 졸업생 취업 현황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솔직히 발문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발문에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숫자가 등장하거나 그래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또는 어떤 값을 계산하는 거냐 이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으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취업률 나와 있고요. 근데 취업률이 뭔데요? 졸업생분의 취업생 수예요. 근데 졸업생이라는 것은 취업생과 대학원 진학생이랍니다. 실업자 없어요, 여기에. 대학원 진학이거나 아니면 취업생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모든 경우는 대학원이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문제풀이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취업률이 75%예요. 그럼 대학원 진학률은 25%겠죠. 그러면 대학원 진학이 10명이니까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 되겠다? 10명의 4배, 40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볼까요? 우리 어차피 수도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딱 구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사실은 문제 풀 때는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게 좋겠다. 필요한 것만 구해보죠. 2017년 A대학 학과에 졸업생 수가 40명이라고 했습니다. A대학 졸업생 수 뭘로 구했어요? 대학원 진학과 취업률로 구했습니다. 취업률에 반대 대학원 진학률이 25%, 10명, 총 40명. 그래서 1번은 옳은 선택지가 됐어요. 맞죠? 2번도 보겠습니다. 2017년 B대학, 이번에 B대학이네요. 졸업생 중에서 공공기관에 취업한 학생 수가 1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10명인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원을 알아야 되겠죠. 총원 알고 이거 다 빼면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결국 뭘 볼 거예요? 또 대학원 진학을 볼 겁니다. 두 개 구조가 똑같네요.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총원이 얼마예요? 40명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40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5, 5, 10, 20, 30. 40에서 30을 뺐더니 얼마가 되겠어요? 10명이 되겠죠. 그래서 2번 공공기관 취업한 학생 수 10명이다. 이것도 맞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좋죠? 3번도 보겠습니다. 2017년 조사 대상 대학 졸업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이 A대학이다.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구할 수 없는 것 빼고 나머지를 봤더니 일단 A대학이 제일 크네요. 근데 아직 C대학에 얼마나 중소기업으로 보냈는지 이게 안 보이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학원 진학 3명, 취업률 90%, 대학원 진학 10%. 그러면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다? 30명이다. 전체 인원이 30명인데 10명, 18명, 22명, 25명, 전체 30이니까 여기 5명. 아, 5명이면은 A대학이 제일 많은 게 맞네요. A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자, 4번이나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4번. 2017년 대학 졸업생에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다. 어느 대학? C대학. C대학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학원 진학을 보고 전체 인원을 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취업률 90%. 무슨 얘기예요? 대학원 진학 10%. 그래서 바로 10%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좋죠? 그럼 이제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제 5번이 왜 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2017년 D대학 졸업생 중 D대학입니다. 공무원에 취업한 학생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보다 적다. 이거 구하란 뜻이네요. 구해보겠습니다. 취업률 80%, 대학원 진학 20%, 대학원 6명, 5분의 1이 6명, 전체 30명. 전체 30명. 그러면 또 더해보자. 10명, 20명, 26명, 30명에서 남은 게 몇 명?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소기업 4명, 공무원 4명. 근데 적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혹시 만약에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이건 맞는 거예요. 작다 또는 같다.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근데 지금은 둘이 같은데 여기서 적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돼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어요? 물론 이제 어차피 이런 거 다 쓰겠거니 생각하고 다 구해놓고서 문제를 풀어도 되기는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다 썼죠. 모든 괄호를 다 썼는데 사실은 꼭 그러라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다 구하지 않고도 어떻게 한두 개만 파악해 봤더니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 생각해서 다 구하는 건 이제 해설하는 쪽에선 편하긴 한데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만 딱딱 구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무슨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부서에 일단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라고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숫자가 보이죠. 2015년 매출액 400억 원, 2016년 매출액 428억 원. 이런 숫자가 보이면은 이거는 좀 주의 깊이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자,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옳은 거 찾으란 얘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직급이 높다고 꼭 맞는 말을 하는 법은 없어요. 자, 2015년 대비 2016년에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의류뿐입니다. 어때요? 35%, 42% 일단 비중이 증가했죠. 비중이 증가했는데 전체 매출액이 증가했으니까 의류 매출액은 증가했겠네요. 그래서 일단 의류가 증가한 거는 맞는데 정말 그것뿐입니까? 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비중이 준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일단 여행, 비중이 똑같은 걸 보자. 똑같은 걸 보죠. 이 똑같은 걸 봤더니 어때요? 비중이 똑같은데 전체 파이가 커졌어요. 그럼 이 여행 매출액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어때요? 커졌죠? 커졌죠. 의류가 증가한 건 맞는데 의류뿐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최소한 여행도 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지금 파악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틀렸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괜찮죠? 2번도 봅시다. 2016년 매출액이 2015년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가전인 것 같군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자, 매출액 비중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건강 2% 증가, 가전 3% 증가, 식품 2% 증가. 어때요? 구성비가 제일 많이 감소했어요. 구성비가 제일 많이 감소했네요? 그럼 가전이 제일 크게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네, 그래서 가전이 제일 크게 감소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머지 문제도 일단 공부하는 중이니까 살펴보죠. 2016년 가전과 식품 매출액의 합은 2015년보다 증가했네요 라고 했습니다. 가전식품 더했더니 얼마예요? 40%. 가전식품 더했더니 얼마예요? 이거 35%. 이거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똑같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400억 곱하기 0.4 한 거랑 428 곱하기 0.35를 한 것이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35 대 40, 35 대 40이랑 400 대 428이 같은 비율이 되면 되겠죠. 근데 400 대 428, 이 차이는 35 대 40의 차이보다 더 적은 비율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 이 비율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400억 곱하기 40%가 428억 곱하기 35%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출액의 합은 어떻다? 감소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 물론 400억 곱하기 0.4 답 계산 나옵니다. 428억 곱하기 0.35 이것도 나와요. 이게 나오긴 하지만 굳이 그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파악하는 것 정도가 목적이니까. 우리는 대략적인 틀만 보는 겁니다. 자, 4번도 보겠습니다. 2016년 건강 관련 매출액은 6억 감소했습니다. 이건 진짜 계산 좀 해보라는 뜻이네요.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인 수치 6억 이상이나 이하나 미만 초과가 아니고 딱 6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계산을 해보란 뜻이에요. 지금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400억 건강 10%. 40억이었구나. 그 다음 428억 곱하기 8%.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428 곱하기 0.08 하셔도 되고 아니면 4.28 곱하기 8 이렇게 하셔도 돼요. 8%니까 우리가 1%의 8배잖아요. 우리가 0.08 같은 걸 곱하는 게 싫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산해보죠. 88, 64, 6 올라가고요. 28, 16, 또 2 올라가고요. 48, 32, 34.24. 어때요? 40에서 34.24. 그러면은 6억보다 좀 작게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6억 감소했다는 건 틀린 말이고 4번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지를 틀리셨든 간에 또는 맞추셨든 간에 여러분께서 본인의 사고의 흐름을 제가 하는 것처럼 또는 본인의 어떤 완벽한 틀대로 정확히 판별하시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적당히 그냥 이게 맞겠지? 하고 체크하는 거 있죠. 그것도 실력은 맞아요. 그게 실력이 맞는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 그런 식으로 그냥 답을 대충 찍어내는 연습만 하다 보면은 그게 늘지 않아요. 그건 실력 측정이거든요. 실력 측정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고 근거를 들어서 정확하게 찾아야 여러분께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국어도 그래요. 처음부터 무작정 빨리 읽으려고 막 읽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 막 읽다 보면은 잘 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점점 속도도 적당히 빨라져서 글을 읽고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뭐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잘 따져보시는 연습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뭐 어떤 얘기가 있대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뭐다? 틀린 거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거 정오 판별 문제가 됐네요. 결국. 자, 보겠습니다. 자동차 생산 대수 상위 10개국 중에서 2010년 대비 2011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얼마나 증가했는데요? 9,299에서 13,791. 와우, 40% 이상 증가한 것 같네요. 40%가 넘었어요. 자, 그럼 다른 것 중에 혹시 40%씩 증가한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본 감소했어요. 그 다음 미국 감소했어요. 어때요? 독일 감소했습니다. 한국 감소했습니다. 뭐야,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브라질 감소했고요. 인도는 증가하긴 했는데 10% 정도, 10%? 15%? 어쨌든 20%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증가는 했는데 부족해. 그 다음 스페인 감소했고요. 프랑스 감소했고요. 멕시코 감소했어요. 중국이 증가율이 제일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증가율 다 구해서 비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 딱 기준 잡아놓고 얘가 맞냐 물어보니까 얘를 구해놓은 다음에 걔랑 적당히 비교해보시는 거예요. 적당히 비교하는 건 눈대중으로 하는 거고 그건 수학적 감, 다시 말해서 계산을 많이 했을 때 생기는 숫자에 대한 감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분석 1은 맞는 말이에요. 됐고 분석 2 보겠습니다. 세계 자동차 생산 대수는 그럼 2010년에 비해서 11년에 어떻습니까? 10% 이상 감소했는가? 72,800의 10%가 얼마죠? 7,280. 근데 보니까 거의 9,000 가까이 감소를 했네요. 거의 만 가까이 감소했네요. 10% 이상 감소한 게 맞습니다. 다음, 한국의 생산대수 감소율은 상위 10개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데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계의 감소율이 10%보다 커요. 10% 이상 감소했어. 근데 한국을 봤더니 어때요? 3,827에서 382 정도 빼면은 3,513보다 더 작은 수가 될 거예요. 더 작은 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10%보다 덜 감소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한국 감소하긴 했는데 10%보다 10% 이하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 평균 감소율보다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생산대수 감소율은 높지 않고 낮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려면은 다들 10% 이상 감소했는지를 적당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10% 이상 감소했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감소했는데 이걸 그냥 진짜로 나머지 9개를 다 확인해 보면서 하는 거 말고 전체를 보면서 이왕 전체를 확인하려고 했으니까 전체를 보고서 이게 웬만하면은 감소율이 10% 이하일 테니까 높지 않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실제로 해보시면은 분석 2가 틀린 말이 돼요. 왜냐? 나머지는 웬만하면 한국보다 더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분석 2, 얘가 동의하기 어려운 거, 틀린 거 돼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나머지 3, 4번도 보겠습니다. 상위 10개국은 2010년과 동일하다. 동일합니까? 혹시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중국 있었고요. 일본 있었고요. 미국 있었고 독일, 한국, 브라질, 인도 있었고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 다 있었네요. 동일합니다. 여기서 순위가 동일하다고 하면 틀린 말이지만 그냥 상위 10개국은 동일하다. 이건 맞는 말이 돼요. 되겠죠? 분석 3 맞는 말. 분석 4. 10개국 중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중국과 인도뿐이다. 일단 중국 순위 상승. 오케이. 순위가 상승한 게 일본 아니고 미국 아니고 독일 아니고 한국 아니고 브라질. 인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 똑같고 프랑스 감소, 멕시코 똑같고 중국과 인도뿐. 맞아요. 자, 다음 마지막 분석 보겠습니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비해 증가했다. 왜요? 전체는 10% 이상 증가했고요. 10% 이상 감소했고요. 한국은 10%보다 작게 감소했으니까. 한국이 감소한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감소량보다 감소율보다 한국 감소율이 작으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계산 안 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쉽겠지만 계산을 여기서 최대한 피해가는 생각을 해줘야 시간이 짧아져요. 시간 짧아지려고 이러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뭐 홍보 전과 홍보 후 선호도 조사인데 홍보 전에 비해서 홍보 후에 제일 큰 이득을 봤다. 무슨 얘기예요? 이득이라는 건 광고 전 대비 광고 후 소비자, 선호 소비자 증가 폭이래요. 아, 그러면은 홍보 전에 비해서 홍보 후에 더 커졌으면 좋겠는 거죠. 이 숫자들이 더 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괄호친 우리가 모르는 숫자들을 모두 다 구해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이 세 개의 숫자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세 개의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얘를 구해야 되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C가 있는 요 줄을 봐야 되겠네요. 자, 빠르게 더해보겠습니다. 34 더하기 26 하니까 얼마예요? 60. 60 더하기 22 하니까 82. 82 더하기 24 하니까 106. 106을 376에서 뺐으니까 270이 되겠죠. 좋죠? 270에서 또 다 더하면 이제 270, 300, 322, 364, 364에서 26 더하니까 390, 390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이 숫자를 알고 싶어요. 이 숫자 알고 싶으면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알려면 또 얘를 알아야 돼. 이렇게 순서대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총계를 하잖아요. 총계 구해봅시다. 404, 514 더해보니까 918. 그 다음 370, 376 더하니까 746. 둘이 더해보니까 8 더하기 6 하니까 4. 1 더하기 4 하니까 5, 64. 그 다음에 7 더하기 9 하니까 1664. 2000 빼기 1664. 얼마죠? 336. 336. 이게 336이에요. 그럼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178 더하기 22를 먼저 할게요. 왜냐? 이거 200 되거든요. 200 더하기 244. 244에서 228 더하니까 272. 맞죠? 244에서 28 더했으니까 252, 272. 272를 336에서 빼니까 336, 272 뺐더니 624, 327하니까 6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64예요. 64고 그 다음에 46, 64 더하니까 또 얼마예요? 110. 떨어지는 게 좋아요. 110 더하기 222 더하니까 332. 332에서 30 더하니까 362. 362에서 26 더하니까 388.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계를 알았죠? 홍보 전에 비해서 홍보 후에 더 커진 게 뭐가 있죠? 일단 336에서 338 커진 게 있고요. 376에서 390 커진 게 있어요. 404에서 388 감소했고요. 이건 똑같네요. 그럼 누구다? 얘가 제일 많이 증가한 거네요. 그래서 C 자동차가 제일 이득을 많이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수도쿠 하는 거예요, 거의. 근데 이제 괄호가 많다고 막 현혹되지 말아요. 그냥 다 구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빠르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막 쉽게 풀어보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세요. 계산하는 게 맞아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 보여서 그대로 풀고 답을 얻어내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쉽게 풀지에 대한 고민을 시험 현장에서 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문제 1분에 한 개는 풀어야 되잖아요. 후딱 풀어야죠. 빠르게 계산하겠다는 게 고민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다음 이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보시죠. A국과 C국의 가계 금융자산 비율은 2008에서 13년에 매년 감소했대. 매년이란 말이 붙어있죠. 항상, 계속, 꾸준히, 예외 없이. 한 번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보겠습니다. A국 가계 금융자산 감소. 그 다음 C국 감소. 매년 감소한 게 맞네요. 다음 B와 D국의 가계 금융자산은
매년 감소했다. 이거는 2011에서 13. 이거를 앞에서부터 보시면 증가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자, 여기서는 기간 얘기를 안 드렸는데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기간에 한정이 있는 경우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함정 카드예요. 자, 그래서 2011부터 13 동안 감소. 맞네요? 1번 맞는 말입니다. 1번은 뭐 옳은 말을 했어요. 다음 2번도 보겠습니다. 2008에서 13년 동안 전체네요. 가계 비금융자산 비율은 매년 A국이 가장 높고 B국이 가장 낮다. 비금융이 A가 제일 높고 B가 가장 낮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가계 총자산이 금융자산 아니면은 비금융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비금융이 A가 제일 높고 B가 제일 낮다는 거는 금융이 어떻다는 거예요? A가 제일 낮고 B가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따져보면 돼요. 문제에서 금융자산 비율을 묻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금융자산 비율로 표 한 개 더 만들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A가 제일 높은가요, 계속? A가 제일 낮은가요? A가 제일 낮네요. 제일 낮고, 낮아요. 그 다음, B가 제일 금융자산이 높은가? 보겠습니다. B가 제일 높고, 높아요. A국이 제일, 그래서 비금융자산은 A국이 제일 높고, B국이 가장 낮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한번 탁 보고, 생각나고, 그 다음에 A, B에서 금융자산 비율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이러면 시간이 어떻다? 아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에요. 3번 보시겠습니다. 2013년 가계 총자산 대비 투자 신탁 비율은 B국이 C국보다 더 높다. 어때요? B랑 C 사이에 투자 신탁의 비율이 이만큼 납니다. 근데 어떻다는 거죠, 이게? 가계 총자산 대비예요? 아니죠. 문제에서 가계 금융자산 구성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금융자산의 구성비는 또 2013년 B와 C를 봤더니 45%와 25%의 비가 있어요. 보세요. 금융자산 중에서 투자신탁은 12%,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계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율이 B의 비율이 C의 비율보다 훨씬 높죠. 이 분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금융자산 비율이 높은 게 훨씬 더 큰 비율이고 여기서 투자신탁 비율이 좀 높은 거는 정말 좀 높은 거니까 B국이 C국보다 더 높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 구하고 싶으면 이걸 해야 되겠죠. 0.45 곱하기 0.12 비교해 보고요. 0.25 곱하기 0.14 뭐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산 진짜 하지 말고 계산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걸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 문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는 거구나까지 안 다음에 이 차이보다 훨씬 크구나. 얘가 더 크겠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다 맞네. 4번이 답이네.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확인해보죠. 2013년 가계 금융자산을 구성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면 A국과 D국은 그 순서가 같지 않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A국 높은 게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됐습니다. 뭐 기타도 적을까요? 그 다음 D국도 적어보겠습니다. 1등이 뭐예요? 1등.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 3등이 여기 있네요. 순서가 같지 않네요. 맞죠? 끝까지 안 해봐도 돼요. 우리가 정답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만 체크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뭐 굳이 더 해보자면 뭐 기타를 제외하면은 얘가 4등, 얘가 5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풀어봤고요. 역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계산 안 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1번. 옳은 것 찾기입니다. 하나씩 읽어보시죠. 조사 기간 동안
실질 GDP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국가는 몇 개국? 3개국이다. 정말 3개국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화율 묻고 있는 거니까 변화율이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겠죠?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네요. 근데 나머지는 플러스가 어딘가에는 하나씩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한 국가는 3개국이 아니고 몇 개국? 2개국이 되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게 아닙니다. 1번 틀림. 다음 2번도 보겠습니다. 2009년 대비 2014년 실질 GDP의 변동폭이 가장 큰 국가는 F국이다. 여기에서 F국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변동폭이라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변화를 묻는 건가? 아니죠. 변동폭을 묻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A 국가는 뭐 GDP가 뭐 F에 비해서 원래 100만 배 컸다면 어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변동폭은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폭에 대한 얘기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2번은 틀린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곱셈해야 되나? 덧셈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2010년 B국가와 C국가의 실질 GDP는 동일했다. 어떻게 알겠어요? 원래 얼마였는지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GDP 변화율은 똑같은데 원래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때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실질 GDP가 대부분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보세요. 마이너스 천지죠? 마이너스만 맞네. 근데 플러스가 하나쯤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한두 개의 예외 정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다 마이너스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 없죠? 좋습니다. 또 계산 안 하고 잘 했어요.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그림은 각 국가의 R&D 투자 성장률 및 집중도를 나타낸 것이다. 틀린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사 대상국 중 R&D 투자 절대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고 투자 성장률, 집중도, 절대 규모가 어디 있죠? 문제에서 원의 크기, 그것이 절대 규모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절대 규모가 제일 큰 국가는 원이 제일 큰 국가, 다시 말해서 미국이 되겠네요. 가장 작은 국가가 핀란드인지는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지만 뭐 대만이랑 같이 최소권인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부호를 가질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엔 제일 작은 국가가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자, 2번 보겠습니다. R&D 투자 성장률 대비 R&D 집중도가 가장 큰 것은 중국이다. 대비라고 했으니까 분수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 성장률은 작으면서 집중도가 제일 컸으면 좋겠는 거죠. 보세요. 투자 성장률이 작으면서 집중도가 제일 컸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은 투자 성장률은 큰데 집중도는 낮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비라고 했을 때 제일 작은 게 중국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2번은 이거 틀렸고요. 여기까지 됐죠? 다음 3번도 보겠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절대 규모는 비슷하나 비슷하네요. 집중도는 한국이 더 높다. 한국이 더 높네요. 4번. R&D 투자 절대 규모 대비 집중도가 가장 큰 국가는 핀란드이다. 어떻습니까? 절대 규모 대비 집중도니까 절대 규모는 작고 집중도는 제일 컸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집중도가 최대인 핀란드가 절대 규모는 거의 제일 작네요. 그러니까 얘가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2번밖에 없고요. 우리 아까 1번에서 대만인가 핀란드인가 했는데 잘 보니까 핀란드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물음표 띄웠을 때 나머지 거 보시면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이러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재테크 수단과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재테크 수단을 조사하여
소득 계층별로 비교한 자료이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냥 옳은 거 찾는 문제라기보단 A, B, C, D에 뭐가 들어갈까 연결하는 문제라는 거죠. 정보 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예금에서 가장 크게 이익을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소득이 작을수록 더 비중이 커지는 거. 그게 뭐가 있어요? 일단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도 있네요. 그쵸? 그래서 C랑 D 중에 하나가 뭐다? 예금이다. C랑 D가 예금이다. 이 정도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B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는 소득이 작아질수록 이득을 많이 봤다고 하지만 제일 작은 소득에서는 또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C랑 D만 보시면 무리가 없겠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주식으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주식이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다.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위쪽 숫자가 아래쪽 숫자보다 어떻다? 더 크다는 거죠. 위쪽이 더 큰 거 뭐가 있어요? 얘가 있고 얘가 있네요. 아, 주식은 A 아니면 B구나. 주식이구나. 여기까지 왔을 때 좀 약간 분통이 터지는 느낌이 드는 게 적당합니다. 왜냐? 주식 어차피 여기 중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예금 여기 중에 있는 거 어차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 좋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각각의 소득 계층에서 부동산이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 유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크게 이익을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어떻다? 낮다. 자, 그러니까 아래쪽 비율이 위쪽 비율보다 다 낮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A는 아니겠네요. B는 낮고 낮아. 일단 부동산이 B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쪽은 아래쪽이 더 높네요. 안 되겠어요. 아, B가 부동산이구나.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알았으면은 우리는 부동산이 여기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예금과 보험 중에 누가 C고 누가 D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1, 2천만 원 미만의 소득계층에서 보험이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 2천만 원 미만 유망 비율은 2, 3천만 원 미만의 소득계층에서 부동산이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다. 2, 3천만 원 미만에서 부동산 정확히 얘입니다. 22.8. 22.8보다 작은 숫자를 여기나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D가 되겠네요. 아, 보험이 D였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 조건의 개수가 많아지고 막 확인해야 될 게 많을수록 사실 문제는 더 간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선택지가 4개 아니면 5개거든요. 선택지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판정을 4개씩이나 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처음 한 2개의 조건 정도는 무시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봐야 되겠죠. 다 보면서 근데 원래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약간 화 좀 내고 그러고 가면 되겠어요. 이해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금융기관별, 개인신용 등급별, 햇살론 보증잔액 현황이다. 금융기관 A와 B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일단 보증잔액 현황, 금융기관별, 개인신용 등급 이거별 인원을 다 줬어요. 보증잔액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 보증잔액의 구성비를 준 거죠. 그럼 우리가 구성비를 각각을 다 비교해서 그 중에서 여기랑 맞아떨어지는 것이 누구인지를 찾아볼 거냐? 으악! 말도 안 되는 심한 계산.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끼워 맞출게요. 자, 금융기관 A는 일단 농협 아니면 수협이니까 우리는 딱 2개만 볼 거예요. 이 2개만 보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뭘 볼 거냐 하면 제 생각에는 7등급 또는 6등급을 보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
7등급은 어떤 분수인데? 4분의 1보다 조금 큰 분수고요. 그 다음 6등급은 3분의 1보다 좀 더 큰 분수가 되겠네요. 그쵸? 33.3% 더하기 0.8%. 그 다음 25% 더하기 0.6%. 제 생각에 7등급이 더 오차가 적을 것 같으니까 7등급을 보도록 하죠. 7등급이 4분의 1보다 아주 조금 컸으면 좋겠대요. 농협과 수협 중에서. 근데 수협을 보시면은 어때요? 야, 4분의 1보다 좀 큰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3분의 1에 육박하는, 물론 3분의 1보다는 꽤 작지만 3분의 1에 가까운 4분의 1보다는 훨씬 큰 분수가 수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수협은 자동적으로 안 되고 농협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농협을 먼저 봤다면 58 곱하기 4를 해봤더니 8, 4, 32 하니까 이 7등급 비중은 전체의 4분의 1보다 더 크겠구나. 왜냐? 위에 것 4배 했더니 전체보다 커지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B는 수협 아니면 축협입니다. 이제 B랑 대조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볼 거냐? 뭐 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 6등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겠어요? 10분의 3, 10%의 3배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또 우리는 수협과 축협을 볼 건데 전체의 10%의 3배보다 좀 큰 게 몇 등급? 6등급. 이게 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10%, 1773. 대충 1700이라고도 하죠. 3배 하면 5100. 30%보다 조금 크네요. 그 다음 이것도 보겠습니다. 10% 하면은 678. 678 3배 하니까 어때요? 그러면 678을 3배 하면은 이거 2000 넘죠. 그러니까 1909는 678의 3배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30%보다 더 작은 숫자고요. 어쨌든 이거는 30%보다 더 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협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문제에서 뭐 정오 판별 문제도 있었고요. 앞에서부터 살짝 다시 볼까요? 첫 번째부터 간단히 한번 다 복습해보자. 자, 지수 판별 문제였어요. 지수를 가지고 어떻게 연산을 적당히 해서 새로운 지수를 잘 도출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스토크 문제였죠. 물론 뒤에도 스토크 문제가 한 개 더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이 비율 관계를 적당히 잘 활용해서 쉽게 채워 넣을 수 있었다는 점. 이게 좀 교훈이 되겠죠. 그 다음 이 문제는 어떤 교훈이 될 거냐면 비율 따질 때 곱셈 했었죠. 400억 곱하기 40%, 428억 곱하기 35%. 이런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계산 직접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 그 다음 35번에서는 우리가 배울 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확인해 봤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여기서 꽤 중요한 보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분석 2랑 분석 5였어요. 분석 2에서 한국의 자동차 생산대수 감소율과 세계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지 아닌지를 적당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비중을 직접 계산해보지 말고 전체의 변화율, 한국의 변화율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게 중요했겠죠. 그 다음 이 문제에서는 계산을 결국 다 하긴 할 건데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구하기 위해서 노동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한 계산만 하시면 시험 시간을 아끼는데 큰 도움 되겠다는 점. 그 다음 자, 여기서는 비금융자산 비율을 확인하는 파트가 꽤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금융자산이, 총자산이 금융자산 플러스 비금융자산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죠. 그죠? 이게 꽤 중요했다고 봐요. 물론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문제 풀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감소율, 증가율 이런 거랑
실제 변동폭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닌데 지금처럼 다른 항목 간의 비교까지는 해줄 수 없다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그래프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각각의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뭐뭐 대비 뭐뭐 대비 뭐뭐라고 했을 땐 앞에 있는 걸 분모에 집어넣어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이미 파악할 수 있는 거, A, B는 어차피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다. C, D는 예금 아니면 보험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문제 파악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좀 더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의 차이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간 충분히 주어지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고들을 빠른 시간 안에 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40번 보시면은 역시 선택지 보시면서 사고의 폭을 엄청 제한했어요. 우리 어차피 뒤에 있는 것들 다뤄볼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표는 볼 필요 자체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걸 제한하는 거. 그게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리능력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정확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 소리냐, 우리는 빠르게 어림짐작해서 계산을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어림짐작으로 해도 정확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민하느라 뭔 소리야, 고민하느라 시간을 쏟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 돼요.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타임 어택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고 빠르게 답을 찾아도 시간이 절대 남지 않습니다. 시간 막 남기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 시간이 부족한 게 진짜 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하고 가셔야 돼요.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어차피 문제풀이에서 완전 신유형이 나오면서 아예 새로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얘기고요. 단지 숫자가 바뀌고요. 상황이 바뀌고요. 문제 해결 과정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고민을 미리 해보시고 알고리즘을 미리 정하셔서 문제 해결해서 고민 없이 그냥 계산에만 시간 좀 쏟으면서 문제풀이를 빠르게 끝낼 수 있다면 여러분 시험에서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부분의 얘기들을 제 실제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표현해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거기에서 교훈 얻으시고 배울 거 배우셔서 여러분의 문제풀이 정답률과 올라가고 문제풀이 시간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맞고 더더욱 더 나아가서 시험에 합격하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